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입니다. 오늘 같이 정리하실 주제는 지난 시에 예고드린 대로 그리스 역사의 에게 문명 가운데 키클라데스 문명의 2편 밀루스 섬과 산토리니 섬 및 사모트라케의 니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37만여 점의 빼어난 작품들을 보유하며 세계 최고의 박물관으로 올라선 루브르의 3대 보물 하면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즉 니케를 꼽습니다. 프랑스와 루브르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놓치고 싶지 않은 유물들이죠. 3대 보물 중 뒤에 2개가 고대 그리스의 유물들이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밀로의 비너스는 1820년 4월 밀루스 섬의 한 농부가 발견하여 프랑스 해군 장교가 수집, 터키 주재 프랑스 대사를 거쳐 루이 18세에게 진상되어 쓰나 왕명에 따라서 현재 루브르에 전시하게 되어 루브르의 비너스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에는 BC 4세경 그리스의 최고의 조각가 프락시텔레스의 작품으로 간주했으나 연구 결과 2발의 조각, 하반신을 덮는 옷의 표현이 분명히 헬레니즘 시대를 보여줘서 BC 2세기 내경의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으로 굳어졌습니다. 허리 부분을 단면으로 하여 상하 2개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팔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없는 팔 부분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했으나 결국 오른손은 왼쪽 다리깨로 내려지고 왼손은 팔을 앞으로 내밀어서 제쳐진 손바닥에 사과를 들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합니다. 하지만 루브르의 큐레이터들은 불확실한 복원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극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로스의 비너스의 체형은 높이가 204cm,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가 37, 26, 38인치로서 그리스 고전 미술의 3대 미덕이라고 하는 비율, 조화, 균형의 3박자를 모두 갖췄다라고 표현합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 사이 길이의 비는 물론 얼굴과 배꼽까지 그리고 하체도 무릎을 기준으로 황금비라는 얘기가 있어서 세계 여성의 아름다움의 절대 기준처럼 여겨져 왔죠. 황금비는 1대 1.618이어야 되는데 밀로의 비너스의 신체가 정말 황금비일까요? 그림에서 몇 번이 실제의 모습일까요? 3번이었으면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2번이라고 합니다. 황금비는 BC 6세기경 피타고라스가 황금비가 들어있는 정오각형 모양의 별을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 삼은 이래 유클리드가 원론에서 양 끝과 부분의 비라고 소개하였고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신성한 비율이라고 표현한 이래 화가 알브레히트가 신성한 비율을 예술작품에 접목하고 요하네스 케플러는 우주 만물에도 신성한 배율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각 분야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불리다가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마틴 옴에 의해서 황금비라는 용어로 정착됩니다. 이후 지나친 과신과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격상이 되어서 많은 분야에서 그럴듯한 거짓을 낳게 됩니다. 다음 그럼 정말 8등신 미인은 맞을까요? 신장의 길이가 머리 길이, 즉 머리 끝에서 턱 밑까지 길이의 8배에 달할까요? 아름다운 인체 조건을 최초로 길이 비례를 적용한 사람이 페이디아스와 함께 전기 고전주의파 조각가였던 폴리그레이토스로 그는 카톤이라는 책에서 7등신 비례를 수적으로 산출하고 창을 든 남자, 즉 그리스어로 도리포로스 조각에 적용하였는데 주로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8등신 미인의 비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람은 BC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궁정 조각가였던 리지푸스로 그리스의
크게 이후 유행하게 됩니다. 규정이나 규범의 의미인 카논은 미술에서는 이상적인 인체 비례를, 음악에서는 대입법 형식의 음악이나 작곡 기법을, 그리고 카메라와 복사기 회사인 캐논은 관세음보살의 준말인 관음의 일본어 간논 또는 칸논이라고 부르다가 유럽에 수출하면서 캐논으로 변형시켰다고 합니다. BC 25년경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우스에게 로마 제국 건설용 지침서인 건축 10서라는 책을 바칩니다. 여기서 그는 영원한 제국이 되려면 도시나 건물의 설계가 세계의 축소판인 인체의 비례를 따라하며 신적인 원과 세속적인 정사각형 안에 인체를 꼭 맞게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의 주장을 연구하던 중 자신을 실측해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밀로의 비너스는 콘트라포스트 포즈를 취함으로써 유연한 S자 형태로 비스듬히 비튼 자세, 두꺼운 어깨와 팔뚝, 펑퍼짐한 둔부는 그리스 신화의 조각이나 그림에서 보아오신 당시 그리스인들의 미의 기준인 유연미와 풍만함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현대 셀카 포즈이기도 한 콘트라포스트는 BC 6세기 고졸기까지도 이집트식의 정면 차렷 자세였는데 조각가 폴리크레이토스가 처음 시도했고, 그리고 BC 4세기 최고의 조각가였던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였던 플락시텔레스가 많이 이용함으로써 헬레니즘 시대에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여성 관광객들이 비너스의 몸매와 자신을 비교하며 부러움을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 한국 여성의 날씬한 이상미와 다소 떨어져 비교 대상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하네요. 그리스 조각의 비례와 균형의 조화미의 정수인 밀로의 비너스는 팔등신과 관능미가 넘치는 몸매로 콘트라포스트의 자세로 오늘도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남성들을 유혹하고 서 있을 겁니다. 산토리니 섬은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이자 한국 여성들의 버킷리스트 순위를 다투는 여행지이죠. 산토리니 섬은 그리스 13개 주 중에서 남에게 주 키클라데스 현 최남단에 있는 둥근 모양의 5개의 화산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울릉도와 거의 비슷한 73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인구는 약 14,000여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장 아름다운을 뜻을 지닌 칼리스테 또는 티라 또는 영어로 테라라고 불렸으나 중세 베네치아의 지배 당시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동로마의 성 이레네에게 봉안된 교회 이름을 따서 산토리니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BC 1628년경 폭발지수 7위 강력한 화산으로 둘레가 60km의 깊이가 약 400m에 이르는 커다란 칼데라호와 5개 섬이 생겼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지질학자들은 그 이전에 폭발로 이미 칼데라호가 형성되었고 기원전 1628년경의 폭발로 호수 가운데 네아 카멘이라고 하는 작은 화산섬이 형성되고 쓰나미와 화산재로 100km 떨어진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고 주도권이 그리스 본토인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화나 종교적 상징 정도로 받아들여져 왔던 모세의 이집트 탈출과 관련해서 10가지 재앙도 산토리니 화산으로 실체했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화산 군도 중에 가장 넓고 남쪽에 있는 큰 섬 티라섬이 산토리니 중심이고 가운데 피라 마을과 서쪽 끝 최근 낙주로 유명해진
이아 마을 등이 인기 있는 관광지죠. 그리스의 폼페이 또는 미노아 폼페이라고 불리는 산토리니 남부 해안에 있는 아코리티라고 하는 크로타 문명의 버금가는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초토화되어서 8m 지하에 묻혀 있다가 1967년부터 발굴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유적지죠. 많은 학자들이 플라톤이 묘사했던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만큼 높은 수준의 프레스코와 도자기, 가구, 첨단, 배수시설 등등 또한 3층 건물 등이 발견되어 산토리니 여행의 품위를 또한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공항에서 산토리니까지 가는 항공편은 약 40분 정도,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서 산토리니의 티라항까지 가는 페리는 4시간 30분 또는 고속 페리의 경우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관광편은 다음 그리스 여행편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클라데스는 아니지만 에게 북쪽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굴되어 루브르 박물관의 3대 명품으로 되었기에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러 가려다 보면 드노관의 큰 계단 난간에 바람을 가르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내려온 승리의 여신 니케, 돌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옷자랄라 붙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케상은 BC 190년경의 작자미상의 작품입니다. 1863년 터키의 프랑스 대사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샤를 상푸아소가 사모트라케 섬의 신전에서 150여 개의 대리석 조각을 발견했고 16년 뒤에는 오스트리아인 발굴대에 의해서 니케가 서 있던 뱃머리가 그리고 1950년에는 오른손 외엔 소득이 없어서 아쉽게도 얼굴과 팔의 모습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습에서도 머리와 팔이 없고 가슴 부분과 오른쪽 날개는 석고본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100여 개의 파편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루브르 박물관의 복원 능력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저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나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있는 듯 하기만 합니다. 이 조각상 감상의 포인트는 물에 젖은 옷감이 배전에 휘날리는 바람에 밀려서 여신의 우아한 몸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배꼽 부분은 마치 조각해놓은 배꼽 위에 물에 젖은 얇은 옷감을 씌운 것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텐데 대리석 조각으로 이를 구현한 것이죠. 머리 부분과 양팔은 없어졌지만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내려서 올림포스에서 뱃머리로 내려서려는 찰나의 여신의 옷자락이 감기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 여신 니케는 아테나가 죽인 난폭한 거인 팔라스와 저승의 강의 여신 스틱스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자식들, 즉 승리의 니케, 질투의 젤로스, 권력의 크라토스, 폭력의 비아, 4딸 중에 가장 큰 딸로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라고 불립니다. 니케는 제우스와 아테나의 승리를 담보하는 여신으로 날개가 있고 종려나무 가지와 방패, 월계관을 가진 젊은 여신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그 유명한 포즈의 모티브였으며 나이키 브랜드 로고도 이 조각상의 날개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선의 모습에서 고안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 니케 영어식 발음이고 자동차의 명품 롤스로이스의 환희의 여신상도 승리의 여신상 니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으로 또 뵙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